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국이 전염병 퇴치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이 세계보건의 날인데요.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이라는 책의 역자이자 양산 부산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재직 중인 장철훈 교수님 모시고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요즘 의료계 종사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의료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바쁘고 고군분투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감염병의 관리에는 크게 세 축이 있거든요. 네. 예방과 진단과 치료라는 측면입니다. 이제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서 감염병의 진단을 빨리 해서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이제 환자의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데 이제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진단검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이제 요새 전 세계적으로 잘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뛰어난 진단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진정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저희들의 역할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병원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검사를 단시간에 이렇게 결과를 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마침 또 지난해 번역하신 책이 있으시던데 이번 이 이벤트랑 좀 비슷한 거인 것 같아요.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윈 셔먼 교수의 책이죠.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던데요. 이 책이 이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책이 2007년에 나온 책인데요. 네. 사실 2007년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사스나 메르스나 지카나 신종플루나 이런 새로운 감염성 이벤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감염병 진단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세계에, 인간 세계에 감염병과 관련된 재앙적인 어떤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면 이제 우리 국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팬데믹의 상황이 굉장히 빨리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책에 보면 그 콜레라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콜레라의 그 나이팅게일하고 크림 전쟁 얘기가 있는데요. 네.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림 전쟁 때 야전병원에 파견을 가서 보니까 영국 군인들이 이제 부상으로 이제 후송해서 야전병원으로 들어온 영국 군인들이 4분의 1이 죽어가는 거예요. 네. 4분의 1이 죽는데 그 죽는 원인이 이제 전쟁의 전상 때문에 죽는 거라면 또 이제 문제가 다른데 감염병, 열병 이런 거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콜레라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는데, 그렇게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병원의 환경이 너무 더럽고 상하수도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고 환자들도 이렇게 영양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영양실조 이런 걸로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나이팅게일이 이제 그 상황을 영양 개선하고, 그러니까 고기 단백질 공급해주고 신선한 야채 공급해주고 병상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환자들 목욕시켜주고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해서 환자의 사망률을 그때 60%에 이르던 사망률을 2%까지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묻게 약도 없고 무슨 백신이나 이런 감염병의 전파 경로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굉장한 효과를 거뒀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때의 상황을 통계학적인 기법을 이렇게 잘 가지고 100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을 하고, 그 보고서가 이제 보불 전쟁 때 하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전쟁에서 전상자들 또 감염병 환자들을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죽음에서 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기록이라든지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그 경험을 이제 후세들에게 넘겨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 책에서도 아마 그때 이제 12가지 질병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혼란이나 공포나 이런 걸 또 극복해 나가고 그런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향후에 닥칠 어떤 미증유의 어떤 질병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또 지금 당장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마주쳤을 때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말 그대로 신종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네. 이 감염병마다 다 특징이 있을 텐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예, 감염병 내지 이제 병원체의 특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그 감염병이 어디서 온 것인지, 감염병의 그 병원체 자체가 무엇인지, 또 뭐 전파력이나 치명성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전파력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독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증들을 과거에 있었던 감염증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네. 1918년 스페인 플루하고 2009년 신종 플루하고를 아마 비교를 해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두 가지 질병하고 해서 전파력과 독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파력에서 보면 스페인 플루는 그때 당시 1918년부터 한 2년 정도 1차 대전 말기부터 이렇게 돌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들이 걸렸거든요. 네. 걸렸고 신종플루는 2009년부터 돌기 시작해서 한 11 내지 21% 정도의 인구가 걸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감염병이 얼마나 전파가 잘 되는가 하는 면에서 볼 때 이렇게 그 보는 수치가 있거든요. 수치를 R-너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합니다. 그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내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몇 사람한테 퍼뜨릴 수 있는가 하는 수치인데요. 신종 플루나 또 스페인 플루 같은 경우는 1.4 내지 2.6으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 정도, 2 혹은 4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훨씬 높네요. 그렇죠. 또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좀 밀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집이 많이 네, 군집을 네.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한 6 이상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전파력의 측면에서는 그 두 질병보다 훨씬 높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독성의 문제입니다. 독성의 문제는 얼마나 치명률이 높은가 하는 문제인데요. 네. 스페인 플루는 그때 한 4 내지 10%의 치명률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천만 명 내지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종 플루는 굉장히 독성은 약해가지고 한 0.1% 이하 정도의 치명률을 보여서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계절성 겨울에 겪는 독감하고 비슷한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인데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증 환자도 잘 찾아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밑바닥부터 환자를 다 찾아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약 1.5%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면 훨씬 높은 사망률을 보이죠. 한 뭐 그렇죠. 4%, 8%, 7%이 정도의 네. 사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아무리 못해도 3%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게다가 이제 사망률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취약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네, 네. 스페인 플루 같은 경우는 이제 20, 30대 인구가 전체 사망자의 반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는데 이번 코로나19는 계절성 플루나 뭐 신종 플루하고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사망을 하는 그거는 이제 보통의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뭐랄까 이게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도 전파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점이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방역을 해도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방역이 힘들고 산발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비교적 높은
그리고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도 전파력을 갖고 있는 네,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가 좀 겹치기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치명적인 감염병인데 네. 이걸 좀 해결하려면 백신 개발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감염병을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차단시키려면 백신이나 치료약 같은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뭐 항바이러스제로 쓰이고 있는 칼레트라라든지 렘데시비르 같은 약제를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항말라리아 약제도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도 뭐 미국 NIH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다국적 회사에서도 개발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그 백신이나 약제를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에이즈만 하더라도 지금 30년 동안 백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1976년에 미국의 그 돼지 독감이 유행할 네. 조짐을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돼지 독감이 유행하려고 할 때 미국의 그때 당시 포드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다 예방약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1억 2천만 명의 미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의 인구가 예방접종을 실제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예방접종의 약을 만들고 보급하고 주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간 돈이 이제 1억 3천만 불이었는데 이제 부작용 때문에 네. 소송당한 액수가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 액수가 30억 불이었거든요. 이렇게 그 예방약이나 예방주사, 백신이나 약이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안전성과 유효성인데 네. 효과가 높다 하더라도 안전성에 약간의 문제라도 생기면 사실은 그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약이나 백신이 뭐 향후 6개월 안에 또는 1년 안에 이렇게 빨리 나올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좀 다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콜레라나 이런 것들처럼 위생 상황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종의 사회적 백신이죠. 그래서 사회적 백신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도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예 이건 어때요? 전염병이 돌기 전에 이 전염병의 숙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또 하나 예를 들면 또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고 미국의 그런 그 모기 매개 감염병이 돈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까마귀 폐사 사건하고 사람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사건하고가 한 두세 달 차이를 두고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일한 병원체에서 온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야생동물 관리하는 사람하고 인간의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하고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인간의 그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야생동물에 우리가 침입하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그런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쪽에서 어떤 집단 폐사가 일어나고 있다든지 혹은 거기서 우리가 밀림을 파괴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그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어떤 질병이 유입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요. 최근 들어서 이 전염병이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그런지 왜 이런 건지도 좀 궁금해요, 교수님. 그게요. 그 실제로 전염병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생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야생의 어떤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인간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자주 침범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게 이제 앞에 질문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네. 지속적이고 좀 장기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말이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10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이거든요. 그 지구 온난화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앞단계로 들어가 보면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에부터 연결이 되는데 네. 결국 이거 환경 보전의 어떤 시급성, 환경 보전의 필요성 같은 거를 이제 웅변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그 환경 보존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게 좀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백신 개발이 지금 올해 안에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 이제 사회적인 노력이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 위생과 국가 방역의 최선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우리가 그 신종 전염병의 경험을 많이 하면서 예를 들면 사스, 메르스 또 신종플루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역의 중요성이라든지 손 씻기 중요성 이런 걸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 능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배움을 수동적인 실전을 통한 배움이 아니고 가령 이제 방역 훈련 같은 걸 통한 배움으로 좀 더 확대되면 환자 발생이 좀 더 늦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질병 그러니까 환자가 줄어들면 뭔가 그 약물 개발이라든지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의료진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실전을 통한 훈련 말고 방역 훈련과 같은 어떤 실제 시나리오를 이용한 훈련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대응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장철훈 교수님과 함께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